안녕하십니까. 최연석과 함께하는 일본 군사안보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제2의 미스아 연구 2023년 일본 국가방위전략 연구라 정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올해가 60년 전 미스아 연구가 실시된 지 딱 한갑자가 되는 2023년의 시점인데, 당시에 일본 안보 위협이었던 소련, 중국, 북한이 오늘날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었을 뿐 세계 똑같은 화살이 일본 안보를 위협하는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이 얘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일본이 지난해 수립했던 국가 방위 전략의 이야기입니다. 흥미를 돋구기 위해 편의상 제가 제2의 미스야 연구라고 제목을 넣었을 뿐 실제 일본이 2023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위 전략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자, 제2의 미스아 연구. 미중 냉전 시대의 일본의 새로운 국가 방위 전략.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신냉전 시대가 펼쳐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드디어 우크라이나에 무력 침공을 개시했죠. 그리고 일본 심장부에 다시 중국, 러시아, 북한의 세 개의 화살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1991년 소련이 패망하고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러시아는 무기력한 20여 년을 보내다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다시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 개시했죠. 미소 냉전 시대 일본의 최고의 이역국이었던 소련이 러시아로 변모하여 세계 대국으로의 부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매우 긴장하고 있죠. 과연 이 새로운 안보 정사에서 일본의 국가 방위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위성과 통합망령안보는 무척 고민하였을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제2의 미스야 연구를 단행해야 할 때이다 라고 결심했을 겁니다. 미스야 연구가 실시된 쇼와 38년, 즉 1964년 당시의 국제정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중공 북한의 공산진영 삼각체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한국, 일본의 자유진영 삼각체제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소 냉전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였죠.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과 안전보장 동맹체제를 결성하여 미국의 안보 우산 제공을 받고 있었지만 그 결속체제는 미약했었고요. 자,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2022년 7월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미중 냉전,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며 큰 틀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긴 하나 위협 상황으로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3국, 세계의 화살이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할까요? 자유진영의 한미일 남방 삼각체제는 변함이 없지만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더욱 강해졌다고 할 수 있고요. 무기체계의 변화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첨단하여 전쟁 양상이 크게 변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죠. 소련은 1991년 붕괴하여 러시아로 변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밀려났고, 중국이 구소련을 대신하여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죠. 그리고 한반도
남북한 긴장 상태도 일본 안보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의 패권 경쟁에 의한 아태지역을 비롯한 세계의 중국 확대 정책, 1대1로의 벨트 조성이랄까요? 이러한 중국의 확대 정책과 남진해와 동진해의 해상 패권 장악 기도, 또 하나의 중국을 지향한 대만 합병의 기도 등의 동향은 일본과 남방 자유준영에 큰 위협을 주고 있죠. 북한은 최근 몇 년 끊임없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은 일본에겐 거의 멘붕에 가까울 정도의 충격을 주게 되었죠. (2013년) 이후에 극동의 안보 정세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일본을 둘러싼 위협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전투기의 스크램블, 긴급 발진 횟수가 2013년 전보다는 적게는 2배, 크게는 10배 가까이 대폭 증가했으며 중국의 국방비도 2배 이상이 또 30년 전보다는 약 40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생각 없이도 주변에 중국 선박 활동이 눈에 띄게 대폭 증가했으며 대만 해협에 대한 중국군 전투기 활동이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필리핀과 영유권 문제 지역인 스카보로 함초도 중국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에는 남사제도 7개 지형에 대해 급속하고 대규모적인 매립과 인프라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 통합망령안보 연구진들은 중국의 현재의 대적 자세와 군사 동향 등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며 이에 대해 일본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법의 지배권에 의거 국제 질서를 강화하고 중국의 동향을 지금까지 유례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간주하고 일본의 총국력과 동맹국 우호국 등과의 연계로 대응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북한은 2013년 이전에는 약 200발의 노동급 탄도미사일과 18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적을 갖고 있었지만 2013년 이후 10년간 노동급 미사일 300에서 450발을 비롯하여 다량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 155발 그리고 핵탄두는 과거에 6 내지 8발의 소량 보유해서 현재는 40에서 50발 정도 보유를 하게 됐으며 SRBM, IRB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의 핵 잠수함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따라서 일본의 연구진들은 이러한 핵 전력을 질적, 양적으로 최대한 속도로 북한이 강화하고 있으며 미사일 관련 기술 등의 급속한 발전을 아울러 고려하면 북한의 군사 동향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과거보다 한층 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러시아의 활동을 볼까요? 2013년 이전에 러시아의 활동은 미흡했지만은 2013년 이후부터는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북방 영토를 포함한 극동에 신형 장비, 전투기, 대지함, 대지공 미사일 등을 배비하고 기록급 잠수함을 배비하였으며 2014년에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2020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5,000발에 달하는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우크라이나 침략 등에 의해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유럽 방면에 있어 안전보장상의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며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러시아의 대활동, 군사동향 등은 중국과의 전략적인 연계와 함께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라고 표명을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의 교훈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방력을 보유하지 못했으며 우크라이나는 동맹국을 갖지 못했고 핵 우산도 지키지 못하였으며 한 나라에 대한 타국의 위협은 그 나라의 의사와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높은 군사를 가진 러시아는 어느 순간에 침략의 의사를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군사를 갖지 못한 우크라이나는 고도의 군사를 가진 러시아를 억제하지 못하고 심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능력을 창안한 방위력 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우측 도표에서 잠깐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 간의 전력은 러시아군의 전력과 비교가 되지 않죠.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은 과거와는 완전 다르게 진행되었죠. 정밀 탄도 순항 미사일의 대규모 공격, 그리고 우주 사이버 영역과 무인 자산을 이용한 비대칭 공격, 정보전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전쟁, 그리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도 비춰지게 됐죠. 여기서 하이브리드 전쟁은 기존의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테러, 범죄 행위, 그리고 사이버 공격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작전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략의 교훈에 대해 일본은 국가 방위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였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에 대한 군사적 배경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점. 높은 군사를 지닌 국가가 어느 순간 침략이라는 의사를 갖게 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죠. 위협은 능력과 의사 또는 의지의 결합처럼 나타나는 것인데 침략의 의지는 내부로부터 정확히 파악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의사결정이 특히 불통행하면 위협은 현재할 소지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국가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곤란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억지력이 필요하며 상대방의 능력에 착안한 방위력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 양상이 현재하는 중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앞으로의 방위력을 구축하는 과제이다 라고 그 교훈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일본 방위의 세 개의 기본 방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방위의 기본 방침으로 설정합니다. 첫째,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안전보장 환경을 창출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G7 정상회담 등과 같은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나 그 시도를 동맹국이나 또는 우호국 등과 협력, 연계하여 억지 또는 대처하고 조기에 신속하게 이를 수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남중국해, 동중국해의 군사활동이라든가 또 대만 해협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정해서
이러한 것을 저지하기 위한 억지 대처 능력을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 일본이 주로 책임을 지고 이에 대처를 하며 동맹국 등, 즉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며 침략을 저지하고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상정해서 한 얘기입니다. 자, 이를 위한 전략적 어프로치로서 일본 방위의 세 가지 기본 방침을 설정하는데요. 첫 번째, 일본이 독자적으로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 국토 전체의 방위 체제를 강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이제 방침과, 두 번째는 미일 동맹을 통해서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우호국들과 다국 간 협력,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전략적 어프로치로서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위한 7가지 과제를 설정하는데요. 스탠드업 방위 능력 구축으로부터 해서 통합 방공미사일 능력 구축, 기동정예 능력 강화, 전쟁 지속 능력과 강인성을 확보한다는 얘기인데, 그중에 이제 향후 5년간 최우선적인 과제로서 스탠오프 방위 능력, 그리고 무인자산 방위 능력을 확보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스탠오프란 적 대응 무기 체계의 사거리 밖에서 먼저 적을 발견하여 공격하고 퇴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JASM, JASSM이나 JSM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등의, 그리고 또 토마호크, 그리고 UAV 무인기,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자위대의 12식 지대 유도탄 등 이런 첨단 미사일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JASSM JASM은 Joint Air to Surface Standoff Missile AGM 158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개발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고요. JSM Joint Strike Missile은 노르웨이 해상 콩스버르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와 미국 회사 레이션 미슬스 앤 디펜스가 개발 중인 다목적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입니다. 잠깐 언론 기사를 살펴볼까요? 2021년 12월 30일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를 빌린 연합뉴스의 보도인데요. 일본 적기지 공격 가능 스탠드오프 미사일 잠수함 탑재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일본이 해상자위대 잠수함의 원거리 지상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는 장사정 미사일 탑재를 추진한다는 그러한 이제 기사인데요. 사정거리 약 1,000km의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2020년대 후반 이후 배치를 목표로 잠수함에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항공기와 수상함정에 발사하는 전지로 한 스탠오프 미사일 개발비로 내년도 예산에 약 4,044억을 반영했다. 현재 21척의 잠수함을 보유한 자위대는 스탠오프 미사일보다 사정이 짧지만 오래 발사관에서 쏠 수 있는 대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지금 우측에 있는 그림은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배치된 12식 육상자위대 12식 제대함 유도탄의 그림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제 유튜브 18화 8사단장 헬기 실종 사고 이야기에서 나온 사고 일가 일으킨 주둔지가 바로 이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주둔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어프로치의 첫 번째, 두 번째 과제, 통합미사일 방어능력 구축인데요. 이 방어망 구축을 위한 미사일이나 이지스함, 또 패트리어트, 팩수리 등의 장비들은
지금 일본이 거의 확보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 미사일 방어 개념은 뭐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어프로치 첫 번째 반격 능력 보유 확보의 과제인데요. 뭐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위대 운영 개념이 이번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만은 방위성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최근 일본국 주변에서 극초음속 무기 등의 미사일 활성 기술과 포화 공격 등 실전적인 미사일 운영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하여 양적질적으로 모두 미사일 전력이 현저하게 증강되고 있는 중에 미사일 공격이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위성으로서는 향후에 더 변칙적인 궤도로 배상하는 미사일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미사일 방위 능력을 질적, 양적으로 부단히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수단에만 계속 의존할 경우에 향후 이러한 위협에 대해 기존 미사일 방위망으로서는 완전히 대응하기에는 어렵게 될 것이다. 상대국이 미사일로 공격을 해올 경우 미사일 방위에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해가면서 상대국의 거듭되는 무력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효과적인 반격을 상대국에 가할 수 있는 능력, 즉 반격 능력의 보유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개념이 평화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무력 행사의 요건이라든가 전수방위 요건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방위성은 평화헌법상에도 이 공격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자의적인 조치다. 또 자의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전력 행사를 할 것이다. 또 상대방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로 한정하는 등 평화헌법이라든가 전수방위의 개념이라든가 무력 행사 요건 등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였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박형주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본 정부가 10년 만에 국가안보 전략을 개정하여 적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갈수록 심각해져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북한의 군사활동도 중대한 예비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문서는 10년 만에 개정된 국가안보 전략 문서입니다. 개정된 방위력 정비 계획에는 반격 능력을 갖추기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사거리 1250km 이상인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도입하며 100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한 기존의 일본 12식 제대함 유도탄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리고 전투기 함정에서도 발 수 있도록 개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종합미사일 방어와 정찰 감시 능력을 개선하고 우주 사이버 능력을 향상하며 자위대 상설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2022년 말에 보도를 하였죠. 자, 전략적 어프로치의 일에 국도 전체 방위체제 강화인데요. 일본 자신의 방위체제 강화를 직무일수 외교적 노력으로부터 유사시에 대비한 자위대, 경찰, 해상보안청 간의 연계 영역을 확립하고 방위 필요성에 의한 공항, 항만 등의 정비 강화, 평시부터 공항, 항만 등의 사용 등에 대한 각종 시책을 강구해야겠다. 그리고 자위대 해상보안청의 긴밀한 협력과 연계, 동맹국 5국 등과의 해양안보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총 11기에 달하는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건데, 그야말로 일본 유사시 국가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국력의 제요소를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적 어프로치. 이거는 역시 이제 미일 동맹이죠. 미일 동맹에 의해서 공동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처하겠다는
그러니까 이를 또 강화하겠다는 이런 어프로치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일본 안전보장의 기축으로 항상 일본이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미일 공동의 의사와 능력을 상대국한테 보여줌으로써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과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이 적국이 일본의 침공을 해올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 대처로 이 침공을 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일 공동의 억기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고 미일 간의 역할이라든가 임무, 능력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이를 더욱 강화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미일 간의 동맹 조정기능, 동맹관계의 메커니즘 등의 조정기능을 더욱 발전시키며 미일 공동 대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 보안과 사이버 안보, 장비, 기술 협력 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일 미군의 일본 본토 모키나와 등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재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어프로치의 세 번째는 다국 간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호주는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국 다음으로 긴밀한 방위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인도는 특별한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로서 해양 안보를 비롯하여 폭넓은 분야에 걸쳐 이국 간 또는 다국 간 군사 교류를 더욱 심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쿼드가 있죠. QUA 이제 4국 간 안보협력 체제인데요. 일본이 주창해가지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뭐 해양 안전, 해양 확보, 자유로운 뭐 항행 이러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러한 4개국이 긴밀한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해양 뭐 연합훈련도 실시하고 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쿼드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이제 호주, 인도 이게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유럽과 영국, 불란스, 독일, 이태리 등과도 글로벌한 과제에 추가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의 과제를 상호 개입하고 관여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차기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또한 이 방위 장비, 기술 협력, 함정 항공기 등의 상호 파견 등을 실시하겠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서로 지금 활발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토와 EU와도 이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국제적 룰을 형성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전 보장에 관한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협력의 중요 순위가 한참 떨어져 있죠. 과거 문민정부 시대 때 한일 관계 악화 시점부터 일본의 안보 협력 수준은 뭐 나토나 EU보다 이제 훨씬 이제 떨어진 상태로 지금 비중이 낮아졌죠.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은 북한을 염두에 둔 한미일 연계를 강화해야겠다라는 어프로치고요. 캐나다와 뉴질랜드와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과제에 대처에 의한 연계를 강화하고 또 동남아 제국과는 능력 구축 지원을 위한 방위교류 추진, 태평양 도서국과는 동맹국, 의호국 등과 연계하여 능력 구축 지원을 추진한다. 그리고 인도양 연안국, 중동 제국, 아프리카 제국 등과도 방위협력을 추진하고 특히 지부티와 연계를 강화하겠다라는 등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상으로 2022년 일본 방위성의 제2의 미스야 연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본의 신방위 전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년 신냉전 시대 일본의 국가 방위 전략, 스탠오프 능력, 반격작전 능력, 각종 첨단 미사일 장비로 무장이 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성향이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